뭐 어쩔 수 없네. 지금부터 녹화를 하는데. 자, 그래서 아까 그 앞에서 설명 과정에서 제가 대손 충당금은 무슨 개정 과목입니다라고 그 대손 충당금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대손 충당금은 무슨 개정 과목이죠? 예, 매출채권의 차감 개정. 즉 매출채권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차감 개정입니다. 예, 자산의 차감 개정이에요. 자산을 감소시키는 개정이에요. 여러분 자산이 증가하면 우리가 자산 개정을 차변에 기록합니까? 대변에 기록합니까? 차변에 기록하죠. 그러면 자산의 차감 개정은 어디에 올까요? 예, 그래서 대변에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대손을 설정할 때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개정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자산의 차감 개정이라는 건 자산을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이 대변에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개정 과목이다. 따라서 대변에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설정하려면 대손 충당금을 대변에 기록해야 돼요. 예. 왜?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개정이니까. 자산의 감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 차변의 대손 삼각비, 예, 이것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무엇 같아요? 네, 비용. 딱 느낌이 오죠? 대손 삼각비. 예, 비용 발생입니다. 비용 발생. 자, 근데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비용이 발생한 겁니까? 안 했죠. 예. 실제로 비용이 발생한 건 아니에요. 발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발생할 때 그때 비용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결산 때 결산하고 가자 하면서 예상을 해가지고 비용 처리를 하고 갈까요? 무슨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내년에 못 받게 되면 못 받게 된 그 시점에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결산할 때 비용 처리를 하고 간다. 이게 무슨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것은 회계의 목적 중에 두 번째 여러분 목적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수탁 책임자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죠. 네. 회계가 첫 번째 목적은 유용한 회계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회계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수탁 책임자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럼 수탁 책임자가 누굽니까? 그 기에 만약에 2019년도에 대표이사죠. 예, 2019년도 대표이사가 수탁 책임자예요. 자, 2019년도에 즉 당기에 영업을 하고 할 때 이제 사장님한테 이제 새로운 거래처를 이렇게 거래를 개설하면은 이제 영업 담당 중역도 거기다가 점검을 해서 영업사원이 개설을 해 오면은 사인도 하고 그러지만 전부 다 대표이사까지 아마 보고를 할 겁니다. 예. 새로운 우리가 만약에 도매상을 한다. 무슨 대리점, 무슨 사장님이 우리 회사하고 거래를 하기로 하는데 외상 거래는 3개월에 한 번씩 결제를 하는 걸로 하고 즉 3개월 어음이든 3개월 외상이든 그렇게 하기로 했고 단가는 얼마로 하기로 했고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외상은 최대 1억 한도 내에서 주기로 했다든가 이런 그런 계약을 맺어요. 소매는 거의 다 현금 거래니까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이제 도매 거래를 할 때는 그러한 거래상에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약정서를 다 이제 사장님한테 결제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장님이 자 우리는 많이 더 이상 매출은 증가 안 해도 된다. 예, 아주 건실하게
판매를 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러면 영업사원들이 다 그렇게 움직입니다. 딱 봐가지고 여기는 이거 좀 믿을 수가 없는 거래처인데 그러면 아예 개설을 안 해요. 다른 데 팔 때 많은데 뭐 여기는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장님이 야 올해 한번 열심히 뛰어보자. 무조건 늘려. 1.5배. 우리 1.5배 성장하는 거야. 150%.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믿어지지 않는데도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이렇게 개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바로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장님이 이제 내년에도 계속 그 사장을 하면 그만인데 올해로 이제 자기가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걸로 끝나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다른 대표이사가 만약에 선임이 된다라고 봤을 때 단기에 저질러 놓은 채권에 대해서는 단기의 비용으로 봐주는 게 불량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 3천이라는 것은 불량채권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의 대표이사, 즉 수탁 책임자가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비용으로 발생시켰다는 건 뭐예요? 단기 순이익을 줄어들이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대손상각비가 판매관리비예요. 영업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충실한 표현이죠. 솔직하게 내가 이번에 매출액을 늘려가지고 매출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익도 커집니다. 매출액이 늘려서 성과도 냈지만 반면에 이만큼의 부실 매출 채권을 내가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책임지고 가는 겁니다 하고 비용으로 딱 계산하는 거예요. 비용으로 계산. 미리 단기에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올해는 박 사장님이 대표이사였는데 이제 2020년도 회기가 바뀌어서 김 사장님이 대표이사로 바뀌었어요. 작년에 저질러 놓은 것은 다 작년 결산 때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차기에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이걸 보시면 돼. 자, 이걸 보시면 되는데 자, 일로 넘어가기 전에 그 동그라미 2번을 또 하고 가겠습니다. 왜 단기에 비용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어요.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대손 예상액이 기설정 대손 충당금보다 작다. 그러니까 아까는 대손 예상액이 5천이었는데 기설정된 게 2천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3천만 원 비용 처리하면 된다. 이런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2번은요.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가 뭐냐? 대손 예상액이 2천인 거예요. 대손 예상액이 2천. 그런데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이 3천이 있어요. 1,000만 원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을 차변에다 기록해야 되겠죠. 차감 계정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1,000만 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또 계정 과목을 씁니다. 계정 과목이 하나 더 나왔어요. 대손 충당금은 여러분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대손 충당금 환입은 뭐냐? 전기에 너무 많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가지고 환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이걸 계산을 손익계산서에 어디다 이걸 붙이느냐? 붙일 때가 어디냐면요. 우리가 대손상각비가 판매관리비거든요. 판매관리비. 그래서 대손충당금의 환입,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여기 밑에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시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시키는 항목이다.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에요.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빼주는 항목이에요. 대손충당금 환입이 발생하면 그거 알아두십시오.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의 정체는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한다. 왜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한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 돈다면 다시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빼주면 된다 이거예요. 빼주면. 그러면 대손상각비에서 빼주지 왜 그럴까요? 대손상각비가 없으니까.
단기에는 대손상각비가 없어요. 설정하지 대손상각비라는 것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차변에 오는 건데 단기에 대손상각비 설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손상각비에서 빼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전체에서 그냥 빼주는 거.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박 사장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김 사장 대표이사가 바뀌었어요. 자, 뭐 바뀌었다고 보셔도 되고 바뀌지 않았다고 보셔도 되는데 아까 왜 굳이 기말에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가? 그걸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해가 되어서 차기가 되었습니다.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었을 경우, 우리가 전기에 결산할 때는 예상되는 것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이제 실제로 확정이 됐어요. 그랬을 때, 자, 대손충당금 잔액이 충분하면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잔액이 없으면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한다. 충분한 것이 맞는 거죠. 우리가 전기에 충실하게 표현을 했다면 단기에 파산된 것들이 제대로 조사가 된 거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이 충분히 남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손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를 보세요. 차변에 대손충당금. 자, 대변에 설정해 놓은 것이 차변에 와서 없어지는 겁니다. 차감 계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는 매출채권. 매출채권이 뭐예요? 외상매출금 또는 받으러.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받게 됐으니까 외상매출금이라고 한다면 대변의 외상매출금 가령 400만 원을 못 받게 됐다. 그러면 대변의 외상매출금 400. 자산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대변의 외상매출금 또는 받으러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변의 매출채권이 가니까 이거 자산 감소죠. 자산 감소이고 차변에 이때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에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대손충당금을 이제는 상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상계시킵니다. 만약에 모자라면 비용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단기 비용 처리합니다. 모자랐을 때만. 그러니까 먼저 대손충당금을 잔액을 확인해서 있으면 대손충당금을 차변에 와서 감소시키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모자라면 그냥 결산 때 비용 처리하듯이 대손상각비. 모자라면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대손금 회수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쭉 하다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직업을 막 왔다 갔다 바꿀 수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건설을 하던 사람은요, 건설을 계속 하는 그게 가장 또 안전하죠, 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업이 이게 안 될 때, 즉 뭐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또 몇 년 동안 또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사업을 재건하는 사업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때 사업을 재건해서 다시 시작하려면 다시 자기를 사업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재를 대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내 상품을 만들면 내 상품을 사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래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래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 내가 이와 같이 대손을 시킨, 즉 부도를 낸 거에 대해서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채권이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를 하였는데 다시 회수하게 되었다. 거래처 사장님이 다시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이제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손충당금 그럴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자, 여기서 그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을 이미 대변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장부가 없어졌어요. 제로. 외상매출금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회수한 걸로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이때 대손 처리 때 이미 우리는 작년에 그 회사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현금을
받았어요. 4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받았어요. 받은 것을 대변의 외상매출금을 받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이때 외상매출금을 털어버렸기 때문에 없다 이겁니다.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대손충당금으로 다시 설정. 왜 그러냐면요. 이때 외상매출금을 감소시킬 때 대손충당금이 차변에 와서 감소됐죠. 자산 감소할 때 여기 설정해 놓은 대손충당금이 대변의 항목이었어요. 차변의 항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받게 되니까 다시 대손충당금으로 다시 이렇게 설정하게 된다는 거죠. 대손충당금을 이때 설정할 때 여기 설정하잖아요. 나중에 대손이 발생하면 이게 또 차변에 와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걸 대손충당금을 나중에 회수하게 되면 이게 물론 회계연도에 차이가 있어요. 1년 안에 이게 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만약에 전기라면 여기는 단기고 여기는 차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해에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죠. 전기에 설정해 놓은 충당금이 단기에 와서 이게 대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손 처리해서 아깝지만은 이제 뭐 장부 털어버렸는데 1년 후에 다시 제기해 가지고 그때 못 준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돈을 주면은 차변에 현금 돈 받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으로 또 설정한다 이거예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계산이 복잡하거나 뭐 어렵진 않아요. 이러한 회계 처리 원리만 딱 기억하셨다가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한 회계 처리를 다 배웠어요. 다음에 이제 기타의 당좌자산, 이제 당좌자산이 끝나는 모양입니다. 기타의 당좌자산으로 단기 대여금이 있습니다. 단기 대여금은 앞에서 회계의순환 과정을 연습할 때도 우리가 살짝 해봤는데, 자금을 대여하고 그 회수 기간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대여금을 말한다. 자금을 대여하고 그 회수 기간 받기로 한 날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대여금을 단기 대여금이라고 한다. 단기 대여금. 주의해 보면은 회수 기간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상인 대여금은 장기 대여금으로 구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 대여금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단기 대여금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단기 대여금이다 그러면은 내년에 다 회수하는 거. 그러니까 결산일 기준으로 하잖아요. 2019년 12월 31일 날 재무상태표에 단기 대여금이라고 표시된 금액은 2020년에 다 회수될 돈이에요. 그게 단기 대여금이에요. 왜냐하면은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인 것을 단기 대여금으로 표시하니까요. 장기 대여금은 차기에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1년 이상 남은 거예요. 회수하려면. 자, 돈 빌려준 겁니다. 단기 대여금. 자, 그 다음에 주임종 단기 채권. 이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단기 대여금으로 그냥 통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주임종은 세 개의 단어를 모아놓은 건데요. 주주, 임원, 종업원. 주주와 여 밑에 나오네요.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회수 기간이 1년 이내인 대여금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단기 대여금은 거래처에다 빌려주는 거죠. 사업상 거래처에. 근데 여기 밑에 주임종 단기 채권은 주주나 임원이나 종업원 내부에 빌려주는 거죠. 내부에. 그래서 내부에 빌려주는 것이 주임종 단기 채권입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미수금과 미수수익이 있어요. 미수금과 미수수익. 네. 자, 밑에 미수금을 먼저 한번 볼까요? 미수금이라는 당좌자산은 어떤 계정 과목이냐? 주요 상거래인 상품 매출 이외의 외상거래다 이랬습니다. 네. 여러분 그 앞에서 매출채권에서 외상 매출금은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한 거래가 외상 매출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상품이나 제품. 그런데 미수금은 그 외 거. 예,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네요. 비품이라든지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걸 매각하고 대금을 나중에 회수하기로 하면, 여러분 여 책에 지급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 지급 잘못됐네요. 예, 지급은 주는 미지급금이죠. 예, 지급을 지우시고요. 회수로 바꿔야 되겠네요. 예. 비품이나 기계장치 등을 외상거래하고 나중에 회수하기로 하면요. 나중에 회수하기로 한 거. 그게 미수금이죠.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미수금 같은 채권을 우리가 기타 채권 또는 일반 채권, 외상매출금 같은 채권은 매출채권으로 구분 표시한다. 다음에 미수수익. 자, 미수수익은 미수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건 결산일에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예. 미수금이라는 것은 뭐 비품이나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외상이 되는 그 당일에 미수금이라고 회계 처리하잖아요. 근데 미수수익은 대체로 결산일에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당기에 속하는 수익이나 결산일까지 수입되지 않은 부분은 당기의 수익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미수수익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미수금은 뭐 비품이나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외상으로 했다면 미수금이다. 예, 간단하잖아요. 예. 만약에 비품을 10,000원에 처분하고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차변에 미수금 10,000원 자산 증가, 대변에 비품 10,000원 자산 감소.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미수수익은 결산일까지 수입되지 않은 수익을 계산해야 돼요. 네. 미수수익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좀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 너무 깜깜하게 될 것 같아서 미수수익은 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저기 문제로 저기 냈던 회계 사전평가 문제 이 문제 하나를 제가 낸 것 같기도 한데, 네, 한번 찾아볼까요? 아, 이건 차입이군요. 예, 반대로. 이것과 유사한데 이거의 반대입니다. 이거는 2019년 10월 1일 날 은행으로부터 연 이자율 12%로 1,000만 원을 차입하였을 때 단기에 해당되는 이자가 얼마냐, 이걸 따져야 되는 경우를 한번 계산을 해본 건데요. 이 반대의 경우죠. 이건 이자를
이자 수익이 아니라 이자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면 당사는 2019년 10월 1일 국민은행에 정기예금으로 2천만 원을 애탁하였다. 연 이자율 10% 만기일 2020년 10월 1일 이고 이자는 만기시 일괄 계산, 이런 조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결산 수정분계를 반영하시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 수정분계를 한다는 뜻이에요. 미수수익이 이때 필요한 거예요. 자, 이자를 말입니다. 2020년 10월 1일 날 받으면 되는 거예요. 2020년 10월 1일 날. 그러니까 은행하고 2천만 원짜리 정기예금에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고 연 이자율 10%로 약정을 했고, 이제 만기일은 2020년 10월 1일이다. 그리고 이자는 만기시 원금하고 일괄 정산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산 수정 분계가 필요해요. 이런 게. 왜냐면은 단기에 벌써 기간이 얼마 지나갔죠? 3개월 지났죠. 10월, 11월, 12월. 이거를 수익으로 발생시켜 주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미수 수익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과 기간에 대한 발생 이자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 앞에서 발생주의라고 하는 회계처리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 기업회계 기준은 현금주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주의로 회계처리를 해라. 발생주의로. 그러니까 현금주의로 한다면은 이자 수익의 발생을 이날 하면 되는 거죠. 네네. 2020년 10월 1일 날 한꺼번에 수익 발생시키면 그게 현금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발생주의는 그러하지 않고 결산 시점으로 단기의 기간이 경과된 이자는 받을 게 있으면 이자 수익 발생시키고 우리가 줄 것이 있다면 이자 비용 발생시켜야 돼요. 그게 발생주의예요.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존재하게 돼요. 앞에서 했던 대손 충당금의 설정이나 이런 것도 그러하고, 그다음에 저 단기 매매증권 배울 때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 이것도 왜 그걸 굳이 평가를 하느냐, 단기에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경과된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원금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2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연 이율이 10%죠. 10%. 그러면 이게 1년 이자가 나오잖아요. 거기다 곱하기
거기다 곱하기 3개월 3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원금 곱하기 연이율 하면 1년 이자가 나오죠. 거기다가 3개월이 지났으니까 3을 곱하기하고 그 다음에 12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3개월치 이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식을 아예 여러분이 딱 외워두시면 좋아요. 예.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얼마 나왔어요? 50만 원 나옵니까? 어디 대략 계산해보면 2천만 원 10%면 1년 이자가 200만 원. 1년에 200이면 3개월이면 얼마냐 이거예요. 4분의 1이니까 200을 4로 나눠버리면 되죠. 네, 3개월씩 4조각을 해야 1년이니까. 네. 네. 그때는 차기 2020년에 결산을 할 때는 예. 수익을 그냥 돈 150만 원으로 잡는 거예요. 그때는. 아,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FAT 1급에서는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와요. 지금 질문하신 것까지는 TAT 2급에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가 FAT 1급에서의 출제 범위예요. 네. 자, 그러면 한번 결산시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 볼까요? 차변의 미수수익, 오늘 배우는 미수수익 계정 과목 이때 쓰는 거예요. 50만 원. 이거를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미수수익이 지금 당좌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미수수익. 대변에는 이자 수익 5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예. 이렇게 수익 발생시키는 거. 이게 결산 시 하는 결산 수정 분계예요. 결산 수정 분계. 여기까지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네. 시험 출제 범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경과 기간에 대한 이자 같은 거 계산하는 것도 그냥 공식을 외워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여러분이 그냥 뭐 이 공식 아니어도 나는 이거 계산돼. 그러면 자기 계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요거는 이제 12월 결산 때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예? 만기일 2020년 10월 1일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예. 150만 원만 이자 수익으로 봐야 되겠죠, 당연히. 예, 1년에 200인데 50만 원은 벌써 작년에 결산할 때 수익 발생 시켜놨으니까 2020년에 또 이자 수익을 200으로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자, 만기 때 현금으로 다 찾았다고 보세요. 예. 자, 차변에 현금이 얼마 찾게 될까요? 원금 2천하고 이자 200하고 그렇죠. 예, 2,200이 들어옵니다. 원금하고 이자 이날 다 받는 거예요. 자산이 2,200 증가합니다. 만기날 현금으로 다 받았어요. 뭐 보통예금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현금이라고 보셔도 되고 성격은 같은 거예요. 이제 대변이 문제죠. 예, 대변. 자, 여러분 상식대로 당연히 이자 수익은 150 봐야 돼요.
200으로 볼 수가 없죠. 전기 결산 때 50만 원은 이미 수익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또 발생시키면 이중 발생이니까 말이 안 되죠. 예. 수익 발생. 그러면 50만 원은 무엇일까요? 대변이 지금 50만 원 부족하거든요. 예? 아실 것 같은데? 자, 요게 결산 때 미수 수익이라는 이 당좌 자산이 이때가 되면은 이게 자산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 자산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미수 수익이라는 것은 앞으로 받아야 될 수익이라는 뜻이잖아요. 수익금이 있는데 안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 때 이걸 자산으로 잡아놨다는 거란 말이에요. 대변의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근데 이제 요때 만기일이 되면 받았잖아요. 이제 이거 50만 원 포함해서 여기 150하고 해서 200만 원 이자까지 200만 원 이자 다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변이 이때 미수 수익 50만 원을 이때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은 이 만기 때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2천만 원은 뭘로 써요? 네. 2,200이니까 여기는 2천만 원을 써야 되는 금액이 맞잖아요. 네, 차변에 2,200. 예. 아, 네. 2천만 원, 그렇죠. 2천만 원 아직 안 끝났군요. 네, 제 정신이 없네. 원금이죠, 원금. 예. 그렇죠, 정기예금. 우리가 가입을 할 때 정기예금이라는 가입을 할 때 회계 처리는 위에서 안 했지만 제가 생략을 했지만 이거 가입하는 날 차변에 정기예금으로 자산으로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걸 빼먹었네. 왜 여러분이 이렇게 2천만 원이나 빵꾸가 났는데 그죠? 예. 그렇죠. 그렇죠. 이걸 써야죠. 이거. 정기예금이에요. 정기예금. 이날 정기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정기예금을 찾으니까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는 정기예금 차변,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가지고 찾으면 대변. 네. 그렇죠. 만기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 것까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에 가면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뭔가를 생략해버렸어요. 여기서. 세금, 그렇죠. 예. 요거 2,200만 원 다 안 들어와요. 세금 공제하고 들어와요. 예. 그럼 한번 그렇게 고쳐볼까요? 세금, 별거 아니에요. 예. 세금 공제. 예. 자, 200만 원에서 말이죠. 한 15.4% 정도 세금이 빠지거든요. 예. 그냥, 대략 해서 한 20만 원 세금 냈다고 보죠. 예. 20만 원 좀 더 뗍니다. 15.4% 정도 되니까. 14%에다가 또 지방세 1.4%, 10%가, 지방세 10%가 보죠. 자, 그래서 20만 원. 그러면 2,180만 원이 들어오죠. 네. 세금을 뭐라고 할 것이냐 이거예요. 세금을. 자, 그러면 이 미수 수익, 이자 수익은 150이고 여기다가 세금을 처리해야 됩니다. 차변에다가 20만 원. 개정과목 뭘로 쓰는지 잘 모르시죠?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라고 생각을 하실 수만 있어도 그래도 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FAT 1급은 법인의 회계 처리를 배운다고 그랬죠. 예, 법인의 법인세를 미리 낸 거예요. 법인이 은행에 예금을 해가지고 이자 붙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은
법인세를 미리 냈다 해서 선납세금이라고 그래요. 선납세금. 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신 거예요. 예. 선납세금 20만 원. 자산이에요, 이게. 선납세금 20만 원이에요. 자산 증가. 예. 그렇습니다. 실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이자에 대한 세금 다 내거든요. 그러면 법인세 비용 처리해버리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바로 비용 처리. 그런데 일단 자산으로 해두는 이유는 법인세가 나중에 결산을 하고 이제 그 결산할 때 요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시켜요. 한꺼번에. 결산 때. 그거 나올 거예요, 뒤에. 결산 때 나올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갑자기 지금 복잡해져 버렸죠. 네, 차변에 2개, 세변에 3개 정도 들어가니까 갑자기 좀 복잡인데 요거는 TAT 2급에서 이렇게 나와요. 예, 만기가 되었다. 그리고 전기 말에 전기 결산 때 이렇게 전기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조회해가지고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돼요. 자, FAT에서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FAT까지의 출제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만 설명드려도 되는데 그 다음 것까지 연결해서 여러분이 외워두면 이게 훨씬 또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 미수수익이라는 요 개정 과목이 어디에 쓰이는 개정 과목이니까 어디에 쓰이는 개정 과목인가? 요거 결산 때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수수익은 당좌 자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쉬었다가 선급금과 선급비용.